오케이. 업데이트 다 끝났고, 이제 내 노트북으로 다시. 그러면 언제 그 리액트 엔진이 다시 렌더링 돼야 될 때라고 판단하는 건 두 가지야. 첫 번째가 리액트 상태. 그 리액트 상태라고 있는데, 그건 리액트 상태는 컴포넌트에 속해요. 컴포넌트마다 그 리액트 상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값이 변경되자마자 그 컴포넌트가 다시 렌더링 돼야 된다면 그 값을 평범한 변수로 구현하면 안 되고 리액트 상태로 구현해야 돼요. 리액트 상태가 변경되면 리액트 엔진이 그 상태를 소유한 컴포넌트를 다시 렌더링해요. 또 하나, props. 그래서 상태도 컴포넌트에 속하고 props도 컴포넌트에 속하죠. 그래서 렌더링은 컴포넌트 단위인데 리액트 엔진이 어떤 컴포넌트가 렌더링 돼야 된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첫째, 상태. 둘째, props. 상태나 props가 변경된 컴포넌트가 있으면 리액트 엔진이 그 컴포넌트를 다시 렌더링해요. 그 컴포넌트만. 그래서 렌더링 최적화에 도움이 되려면은 컴포넌트를 이렇게 이렇게 나누는 게 좋다고 그랬죠. 왜냐면은 안 나누고 전체 화면을 하나의 컴포넌트로 구현해 놓으면 매번 렌더링 할 때 그 전체 화면 그 하나의 컴포넌트를 다 렌더링 하는 거지. 그런데 이렇게 컴포넌트를 나눠 놓으면 리액트 엔진이 그 상태나 프랍스가 변경된 그 컴포넌트만 다시 렌더링해요. 그리고 상태도 프랍스도 변경 안 된 컴포넌트는 다시 렌더링 안 해요. 그래서 화면을 딱 필요한 부분만 딱 국한 지어서 렌더링 할 수 있으려면은 화면을 좀 컴포넌트별로 나눠야 되고, 특히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 게 좋냐면 자주 변경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나눠놔야죠. 안 나눠놓으면 자주 변경되는 부분에 이것저것 붙어 있으면 자주 변경되는 부분과 더불어 그 붙어 있는 것까지 한 번에 렌더링 되니까. 자, 그래서 리액트 상태를 만드는 방법. useState hook. 훅도, 컴포넌트도 함수고, 훅도 함수예요. 함수. 그 다음에 이게 초기값. 그리고 이 useState, 이 훅이 내부에다가 여기 이 상태를 리액트 내부에 만들어요. 이것도 조심해요. 리액트 초보자의 흔한 오해. 얘가 상태가 아니야. 이게 상태라고 오해하는 리액트 초보자가 굉장히 많아요. 이거 상태 아니야. 리액트 상태는 리액트 내부에 있어. 그러면 이건 뭐냐? 이건 지금 이 useState 훅을, 이게 함수죠. 이 함수를 호출한 시점에 그 현재 그 리액트 내부의 그 상태 현재 값을 리턴한 거예요. 그리고 리턴해서 이 변수, 이거 평범한 변수예요. 리액트 상태가 아니라. 평범한 변수인데다가 더더군다나 콘스트 변수지. 콘스트 변수에다가 값을 대입해 놨어요. 콘스트 변수는 어떤 변수지? 처음에 대입된 이후에 값이 안 바뀌는 변수지. 이게 상태가 아니야. 이 useState 함수를 호출한 시점에 상태 값을 리턴을 해요. 얘가 리턴하는 게 배열인데 그 배열의 첫 번째 값이 현재 시점의 그 상태의 값.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배열의 두 번째 값은 뭐냐면 그 상태를 네가 바꾸고 싶으면 이 set 함수를 호출해라. 그 set 함수. 이 두 개를 배열로 리턴하기 때문에 저걸 구조분해 할당 문법으로 저렇게 평범한 콘스트 변수 두 개로 받은 거죠. 저 두 개는 평범한 콘스트 변수예요.
그리고 상태가 아니야. 상태는 리액트 내부에 있어요. 그러면 다시 useState 함수가 호출하는 이게 지금 함수니까 이게 그냥 평범한 함수가 아니라 훅 함수인데 어쨌든 함수야. 얘가 호출되는 그때 호출되니까 뭘 리턴하지. 호출되는 그 시점에 현재 상태값을 리턴해서 여기에 대입돼요. 그러면 얘가 언제 호출되냐? 자, 얘가 언제 호출돼요? 이 함수가 f 함수가 호출될 때 호출되지. 그러면 f 함수는 언제 호출돼? f 컴포넌트가 렌더링 될 때 호출되지. 그래서 f 컴포넌트가 3번 렌더링 된다면 이 console.log도 3번 호출되고 useState도 3번 호출되는 거야. 렌더링 될 때마다 리액트 엔진에 의해서 이 f 컴포넌트 함수가 호출이 되고, 그러면 이게 함수야. 문법이야. 자바스크립트 문법 함수. 그럼 첫 줄부터 순서대로 실행하니까 f 함수가 호출되자마자 console.log 호출하고 그 다음 useState 호출하죠. 매번 f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순서대로 실행을 해요. 그래서 매번 렌더링 될 때마다 지역 함수가 매번 새로 만들어져요. 이건 자바스크립트 문법이야. 리액트가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바꿀 수가 없어요. 자바스크립트로 구현된 게 리액트인데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어떻게 바꿔?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바꾸려면 자바스크립트 인터프리터를 바꿔야지. 이걸 평범한 자바스크립트 문법으로 먼저 이해해봐요. 얘가 호출되면 순서대로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실행되고 마지막에 리턴되지. 리턴될 때 또 이러이러한 객체가 만들어져서 리턴되고. 그리고 이 객체도 매번 만들어지고 이 지역 함수도 매번 만들어지죠. 그리고 다시 useState가 호출되는 그 시점의 이 상태값이 이 const 변수에 대입이 돼요. 그리고 최초 렌더링 할 때는 렌더링 할 때마다 useState 함수가 호출이 되는데, 그러면 useState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상태가 만들어지느냐? 아니에요. 최초 렌더링 할 때만 상태가 만들어지고 그 상태의 초기값, 요게 초기값인데 이 초기값은 최초 렌더링 할 때, 그때만 이 초기값을 그 상태 최초 렌더링 할 때 최초 얘가 호출되겠죠. 최초 렌더링 할 때 f 함수도 최초 호출되고 f 함수가 최초 호출될 때 여기 이 두 번째 줄에 있는 얘도 최초 호출되겠지. 그때 상태가 만들어지고 그 상태에다가 초기값 0을 넣어요. 그 다음 두 번째 f 컴포넌트가 렌더링 될 때 또 얘가 두 번째로 f 함수가 호출되겠지. 그럼 얘도 두 번째로 이 줄도 실행될 거야. 그때는 새로 안 만들어. 아까 만들었던 그 상태의 현재 값을 리턴만 해요. 처음 만들자마자 상태를 만들고 초기값을 넣고 현재 상태값을 리턴하는데, 현재 상태값은 처음 만들자마자니까 당연히 초기값이죠. 그리고 상태값을 변경하기 위한 set 함수를 또 리턴해요. 매번 리턴해요. 얘가 호출될 때마다 매번 리턴. 둘 다 const variable이야. 다시 렌더링 할 때 이 줄이 f 함수가 또 호출돼서 이 줄도 다시 실행되는데, 자, 이때는 상태 또 안 만들고 초기값 무시해요. 그냥 지금 이 시점에 그 상태값을 리턴하고 set 함수 리턴하는 거예요. 리액트 상태는 리액트 내부에 만들어지지, 얘는 const 지역 변수이지 리액트 상태가 아니야. 그리고 const야.
현재 얘가 호출되는 시점에 현재 값이 리턴돼서 대입되고 그 다음부터 안 변해. 컨스트니까. 그 리액트 자 이제 이렇게 구현하면은 이제 잘 봐요. 이제 이 버튼에 달려 있는 지역 함수가 결국은 생성돼서 리턴돼서 웹브라우저 창에 증가 감소 버튼에 달려 있고, 자, 웹브라우저에서 창에서 증가 버튼 누르면 요 지역 함수가 호출될 텐데, 이게 클로저죠. 이게 클로저로 만들어져 가지고 여기에 달려서 리턴이 돼요. 그리고 그게 웹브라우저 창에 버튼에도 달리게 되죠. 이 클로저. 왜 클로저냐면 요거하고 요거가 지역 변수인데 이 클로저에 캡처됐죠. 캡처됐지. 클로저. 예. 지역 함수 바깥에 변수가 지역 함수 내부의 클로저에 캡처되죠. 문법 시간에 배웠죠. 그리고 이 카운트가 캡처되는데 얘는 콘스트야. 그래서 인터프리터가 사실은 콘스트 변수는 캡처 안 해요. 아니 그냥 그 최적화 기법은 얘기하지 맙시다. 아무튼 캡처되고 콘스트 변수야. 콘스트예요. 그리고 이 값이 그러니까 콘스트니까 안 변해. 그래서 처음 렌더링 할 때 카운트 uState가 리턴해가지고 카운트에 대입되는 값은 0이죠. 얘가 콘스트 지역 변수니까 안 변해. 안 변해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자, 이제는 증가 버튼 누르면 이렇게 렌더링이 됐어요. 자, 그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증가 버튼 눌러서 숫자가 1로 올라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순서대로 생각해 봅시다. 증가 버튼 누르자마자 웹브라우저 창에 증가 버튼에 달려있는 이 지역 함수가 호출이 됐고, 그러면 여기 캡처된 setCount, 이게 함수죠. 세터 함수가 호출됐고, 자, 이거 카운트 변수도 캡처된 건데 최초 렌더링 될 때 리턴된 값이니까 0이지. 0 플러스 1이 setCount 되죠. 그러면 setCount 1이 되죠. 그래서 리액트 내부의 상태값이 1로 셋됐어요. 그러면 리액트 엔진이 상태값이 변경됐으니까 이 상태를 소유하고 있는 앱 컴포넌트가 다시 렌더링 돼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요. 그리고 앱 컴포넌트를 다시 렌더링하기 위해서 앱 함수를 호출해요. 자, 호출을 하면 얘가 실행됐겠지. 얘가 이 줄이. 그래서 개발자 창을 열어보면 한 번, 이게 두 번, 이게 다시 새로 고침합시다. 처음부터 앱 렌더링 한 번 출력됐는데 최초 렌더링 내가 이걸 누르자마자 얘가 호출됐고 상태값에 1이 셋됐고 상태값이 변경됐으니까 리액트 엔진이 앱 컴포넌트를 다시 렌더링하기 위해서 앱 함수를 다시 호출했고 다시 호출하니까 얘가 한 번 더 출력됐겠죠. 자, 한 번 더 출력됐지. 버튼을 누르자마자 앱 함수가 호출됐고 그래서 바로 한 번 더 얘가 출력됐고 뒤를 이어서 얘도 또 한 번 더 호출됐겠죠. 자, 이제는 카운트에 uState 훅이 리턴한 값이 이제는 1이죠. 1. 그래서 또 이렇게 해. 그리고 이렇게 버추얼 돔 태그들을 리턴하니까 그걸 웹브라우저 창에 받아다가 렌더링 하니까 이렇게 렌더링 된 거예요.
이해되나? 뭐 별로 어렵지 않죠? 자, 지금 내가 얘기한 것을 이해했다면 이 개발자 창 이 부분은 좀 넘어가고 이걸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길게 설명한 이유가 바로 스스로 이런 걸 판단할 수 있으려면은 내부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아야 이 코드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잘 봐요. 자, 이걸 새로 침했어. 그럼 이렇게 렌더링 된 거 똑같고. 자, 이제 뭐가 달라졌냐면 증가 버튼 누르면 set count 이게 두 개가 있어. 어떻게 될까? (2가) 아니라 (1이에요) 증가 버튼 누르면 하나만 여기 0에서 1로 올라가. 2가 아니 2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해돼? 내가 앞에서 길게 얘기한 메커니즘을 이해했다면 이 코드가 왜 그렇게 작동하는지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거 이해하라고 길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2가 아니고 1인지 이해 못하면은 초급 수준을 넘을 수 없어요. 여기 적어놨으니까 이 부분은 여러분이 스스로 읽고 이해하기 바래요. 그 머리 아픈 얘기 이해하려고 안 하고 그냥 넘어가는 학생들이 있는데 소수 있던데 그러면 초급 수준을 넘기가 힘들어요. 머리 아프더라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오케이. 그다음에 여기 리액트 개발자 도구 이거 설치하는 거 추천하고 이대로. 그래서 여기 이 리액트 데벨로퍼 툴을 설치하면 이 개발자 창에 컴포넌트 탭이 생기고 이거 눌러보면 그 각각의 왼쪽 이게 컴포넌트 목록이 보여요. 컴포넌트 목록을 클릭하면 오른쪽에 그 컴포넌트의 상태들을 그 컴포넌트에 속한 상태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상태에 이름이 안 보이고 1, 2, 3, 4 숫자가 있어 왼쪽에.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편의상 여기서 만들어진 상태를 카운트라는 이름의 상태, 카운트 상태 앞으로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카운트는 컨스트 지역 변수 이름이지 상태의 이름이 아니야. 지금 use state 훅을 호출했을 때 리액트 내부의 상태가 만들어지는데 카운트란 이름으로 만들라고 이름을 안 줬잖아. 이 카운트는 얘가 호출되고 리턴된 후에 리턴 값을 받는 지역 변수 이름이 카운트일 뿐이야. 그래서 useState 훅이 컴포넌트의 상태를 만드는데 리액트 내부는 이 useState 상태의 이름을 몰라요. 뭔만 아느냐? 첫 번째 상태, 처음 만든 상태, 두 번째로 만든 상태 순서만 알아요. 만든 순서. 1번, 2번, 3번, 4번. 리액트 내부에는 그 컴포넌트에 속한 상태의 번호만 알아요. 고급 주제에 그 얘기가 적혀 있어요. 우리는 그냥 카운트 리액터 상태라고 이름으로 부르지만 편의상 그렇게 설명하는 거고 사실은 useState 훅 함수를 호출할 때 상태 이름을 안 알려줬으니까 리액트 엔진은 상태 이름이 카운트인지 뭔지 몰라요. 그래서 리액트 엔진은 그러면 상태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 훅에서 useState를 몇 번이나 호출했는지 그걸로 구분해요. 그래서 처음 호출한 1번 상태, 두 번 호출한 2번 상태. 즉 그 컴포넌트에서 useState로 상태를 몇 개 만들었는지
1번, 2번, 3번 번호를 붙여서 구별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약이 있어요. 뭐냐면 매번 그 컴포넌트가 렌더링 할 때마다 유스 스테이트를 매번 똑같은 횟수로 호출해야 돼. 세 번 호출했다. 처음에 세 번 호출했다면은 그 다음 렌더링 할 때도 매번 정확하게 세 번, 세 번, 세 번 그렇게 호출해야 돼요. 렌더링 할 때마다 유스 스테이트 호출 횟수가 달라지면 안 돼. 그러면 왜 안 되냐면 1번 상태, 2번 상태, 3번 상태 그 번호를 붙이는데 그 번호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이런 제약이 있어요. 뭐냐면 이것도 고급 주제지만 초급은 몰라도 되지만 중고급은 알아야 되는 주제예요. 이렇게 매번 똑같은 횟수로 호출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장을 유스테이트 호출하는 문장을 if문으로 감싸도 안 되고 또는 반복문으로 감싸도 안 돼요. 그러면 에라예요. 그냥 이렇게 왜냐면 그러면 if문으로 감싸면 호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리고 반복문으로 감싸면은 몇 번 호출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잖아. 그래서 에라야. 유스테이트 요렇게 호출하는 건 컴포넌트 함수 본문 선두에 정확하게 한 번이면 한 번, 두 번이면 두 번, 매번 똑같이 호출해야 되니까 그냥 평범한 문장으로 이렇게 컴포넌트 함수 선두에 나와야 돼요. 오케이. 자, 여러분이 읽어보고 요약 부분은 외우기 바라고. 자, 잘 이해된 사람은 연습 문제 구현해 보세요. 자, 먼저 10분 쉬고 실습을 합시다. 그 다음 입력 태그. 유스 앱 컴포넌트에서 상태를 하나 만들었고 초기 값이 헬로고 그럼 여기 이렇게 현재 상태 값 여기 삽입되고 인풋 태그 on change event handler 인풋 태그에 뭔가 입력을 하면 뭔가 입력이 되면 입력된 내용이 변경이 되면 이게 뭐 입력을 할 때도 변경이고 하나씩 지워도 변경이죠. 아무튼 입력된 내용이 수정될 때마다 이 onChange event handler 이 함수가 호출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 화살표 함수 문법으로 구현했는데 이게 E가 이벤트 객체예요. onChange 이벤트 객체. 이벤트 객체인데 그냥 이건 파라메타 변수죠. E라는 파라메타 변수. 이 파라메타 변수에 대입되는 것은 이벤트 객체예요. change 이벤트 객체. 그리고 이 이벤트 객체 점 target. 이게 이벤트가 발생한 그 태그 객체를 의미해요. 이벤트가 발생한 태그 객체. 그 다음에 점 value. 그 태그 객체의 밸류 값, 입력된 값을 말해요. onChange 이벤트의 target.value가 바로 그 입력된 값을 말해요. 이 value가 change 됐다라는 이벤트. 입력된 value가 change 될 때마다 이 이벤트가 발생해서 얘가 실행이 되고 이 화살표 함수가 그러면 이 화살표 함수가 하는 일은
그 현재 입력된 그 값을 set하죠. 그러면 리액트 내부 상태에 set 되죠. set 되면 이 컴포넌트 함수가 다시 호출되고, 호출되자마자 여기 방금 set된 값이 또 바로 또 꺼내지죠. 바로 또 꺼내져서 여기에 이렇게 삽입이 되고, 또 여기 방금 꺼낸 값, set된 값, set됐고 그 꺼낸 그 값을 value에다가 이렇게 해주면, 지금 잘 생각해봐요. 이게 그 버추얼 돔 추리를 만들어서 리턴하는 거고, 이게 리턴이 되면 리액트 엔진이 받아다가 웹브라우저 창에 가서 저 태그들을 다시 조정을 해요. 리턴된 그 값 그대로 다시 조정을 해. 그래서 이 부분이 있어야 웹브라우저 창의 인풋 태그에 방금 입력한 값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 부분을 빼먹으면 안 채워져. 그래서 내가 여기서 A를 누르면 방금 설명한 긴 과정이 리액트 내부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던 대로 이 부분을 빼먹으면, 그러면 자, 새로 고침. 이거 리액트 바뀌었네. 이거 리액트 바뀌었다. 내가 공부했을 때랑 지난 학기랑 달라진 것 같은데? 최근에 리액트 변경됐죠. 이거 밸류 빼먹어도 되네, 이제. 빼먹으면 안 됐었는데. 강의노트 수정해야겠네. 안 빼먹는 게 좋긴 하지만, 왜냐면 초기값이 채워져야 되니까. 지금 초기값이 헬로죠. 이걸 빼먹어 버리면 초기값도 안 채워지죠. 헬로라는 초기값도 안 채워지니까 안 빼먹는 게 좋긴 한데, 그렇지만 내가 옛날에 공부할 때 옛날 리액트는 저 밸류 이 부분을 빼먹으면 아예 여기가 수정이 안 됐는데, 입력도 잘 안 됐는데 이게 달라졌네. 언제 달라진 거야? 이번에 달라진 건가? 아니면 좀 달라진 지 좀 됐나? 그렇군. 아무튼 밸류값 안 빼먹는 게 좋긴 해요. 왜냐하면 초기값은 채워야 되니까. 헬로라는 초기값. 오케이. 초기값이 그러니까 처음 이 앱 컴포넌트가 처음 렌더링 될 때 얘가 처음 호출될 때 이 메시지 컨스탄트 베리어블에 초기값 헬로 문자열이 얘가 리턴해 가지고 여기 대입됐겠죠. 그러면 이 부분 출력할 이 부분 이거 소스 코드 이거 JSX 문법의 소스 코드죠. 그래서 이 소스 코드에 의해서 버추얼 돔 객체가 만들어지고 그게 웹브라우저에 가서 실제 액추얼 돔으로 어떤 형태의 액추얼 돔으로 렌더링 되냐면 요런 태그로 렌더링 돼요.
웹브라우저 창에. 요 밸류 부분이. 헬로니까 여기 헬로로. 그러면 이렇게 인풋 태그가 그려져요. 그래서 초기 값이 채워져야 되니까 이 부분이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이 없으면 초기 값이 안 채워지겠지, 헬로가. 그런데 옛날에 내가 리액트 공부할 때는 한 몇 년 전 버전만 해도 이 부분을 빼먹으면 아예 입력도 잘 안 됐어. 그런데 지금은 잘 되네. 이거 리액트 달라진 거예요. 원래 안 됐었어. 자, 다시. 이렇게 처음 렌더링 된 후에 웹브라우저 창에서 내가 월드라고 이렇게 안녕하세요라고 입력하면 지금 입력할 때마다 내가 뭔가 입력할 때마다 얘가 요 지역 함수, 이 화살표 함수가 뭔가 하나하나 입력할 때마다 호출되는 거예요. 그럼 호출되면 셋되고 셋되면 리액트 상태 값이 셋됐으니까 다시 렌더링 되고 최초 렌더링이 아니라 그 다음 렌더링 되면 다시 호출되고 셋된 값이 꺼내지고 그러면 꺼내져서 얘가 또 다시 렌더링 되겠죠. 리턴 되고 리턴된 값이 렌더링 되겠죠. 그러면 꺼낸 값이 또 이런 형태로 렌더링 돼서 방금 셋된 값이 여기 또 채워져서 보이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는 거예요. 자, 그게 반복되는 것을 확인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보면 되지.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 꺼내자마자 useState를 호출해서 현재 상태 값을 꺼내자마자 여기서 console.log로 출력해 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새로 고침하면 처음 렌더링 됐으니까 얘가 처음 호출되고 그래서 여기 메시지 값 헬로라고 여기 출력이 됐죠. 자, 그런데 여기서 내가 키를 하나 A, B, C, D, E 누르자마자 다시 새로 고침하고 A, B, C, A, B, C 이렇게 눌렀어요. 로그창 가보면 내가 문자를 3번 눌렀는데 문자 하나 누를 때마다 렌더링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문자 누를 때마다 렌더링 되니까 그때마다 저 앱 함수가 호출됐고 앱 함수가 호출됐으니까 호출될 때마다 꺼내고 출력하고 리턴하고 꺼내고 지금 이게 크게 세 덩어리죠. 상태값 꺼내고 로그 출력하고 리턴하고 꺼내고 로그 출력하고 리턴하고 이걸 A 누르고 B 누르고 C 누를 때마다 반복한 거예요. 그 얘기가 적혀 있어요. 여기 실습. 근데 여기 앱 렌더링 첫 줄에 이거보다도 이게 낫지. 두 번째 줄에 꺼낸 값, 메시지 꺼낸 값 로그로 출력하는 거. 이것도 역시 아까 필기시험 문제에서 나왔듯이
앱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저 콘솔.로그가 실행되는 거고, 즉 렌더링 될 때마다 키 하나 누를 때마다 앱 함수가 호출되고 저렇게 리턴되고 렌더링 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풋 태그에 문자 하나하나 입력할 때마다 저 과정이 계속 반복되니까 잘 생각해 보면 꽤나 비효율적인 것 같아. 그래서 비효율적인 거 맞긴 맞아요. 그렇지만 그 어지간한 프론트엔드 앱이라면 요즘 CPU가 워낙 빨라서 별로 문제가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아주 복잡한 앱은 문제가 돼요. 그래서 프론트엔드 앱도 기능을 잔뜩 구현하면은 이 렌더링 그 효율, 비효율이 문제가 돼요. 렌더링 최적화를 신경 써야 될 때가 와요. 왜냐면 인풋 태그에 뭐 하나 입력할 때마다 요 절차가 쭉 반복되니까. 오케이. 자, 그 개요고, 그 다음에 태그마다 구현하는 방법은 뭐 약간 차이가 있지, 개념은 비슷해요. 체크박스는 이렇게 구현하고, 그래서 텍스트 박스, 인풋 타입 텍스트는 밸류였죠. 인풋 타입 텍스트는 밸류였는데, 인풋 타입 체크박스는 밸류가 아니고 체크드예요. 그리고 여기 또 주의할 점, 그 true, false를 출력하려면 이렇게 구현해야 돼요. true, false, 밸류 값이 true, false인데 이렇게 구현하면 아무것도 출력 안 돼요. 왜냐하면 리액트는 true, false, null, NaN, undefined 이런 걸 렌더링 할 때 화면에 아무것도 안 그려요. 그 다음에 리액트에서 또 흔한 구현 방식, 어떤 태그 부분을 화면에 보였다 안 보였다 하는 거, 그 옛날에 프론트엔드 개발 배울 때는 뭐 VShow, VIF 그런 지시자 이용해서 쉽게 구현할 수 있었지. 근데 리액트는 이런 것도 좀 로우 레벨이야. 이 문법 기억나요? 레이지 이밸루에이션 문법이죠. 레이지 이밸루에이션 문법, 자바스크립트. 그래서 이게 end니까 왼쪽 값이 true일 때는 이 end, 이 표현식의 결과값이 오른쪽 값이고, 즉, 왼쪽 값이 true일 때는 이 결과값이 오른쪽 값이니까 오른쪽 값, 요 부분이 출력되는 거죠. 그런데 왼쪽 값이 false이면 레이지 이밸루에이션에 의해서 왼쪽 값이 false면 end니까 그냥 결과는 false예요. 그래서 이 결과값이 false야. false인데 아까 말했듯이 리액트는 true, false 이거 렌더링 할 값이 true, false, null 이런 거면 아예 아무것도 렌더링 안 해. 그래서 value 값이 false면 이 부분에서 아무것도 렌더링 안 되죠. 지금 설명 안 듣고 있는 것 같은 학생이 많은데 지금 말로 설명하는 게 다 다음 필기고사에 나와요. 그 다음에 앞으로는 렌더링 과정을 자세히 설명 안 하고 그냥 출력한다라고 표현을 할 텐데 근데 이 출력이 자세히 제대로 표현하면 이거죠.
컴포넌트 함수는 그런 버추얼 돔 트리 그 객체 구조를 생성해서 조립해서 리턴하고 그 리턴된 버추얼 돔 트리를 리액트 엔진이 받아다가 웹 브라우저 창에 렌더링하는 거죠. 매번 이 긴 얘기를 다 말로 하기 귀찮으니까 앞으로는 그냥 출력한다라고만 표현할 텐데 그 출력한다는 표현이 이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즉, 이 부분 이 결과값이 false일 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여기서 이 버추얼 돔 트리 구조 조립할 때 이 부분에 false 값이 삽입되는 형태로 조립이 돼요. 그러면 그렇게 리턴된 추리를 리액트 엔진이 받아다가 웹브라우저 창에 렌더링 할 때 false 부분은 아무것도 렌더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웹브라우저 창에 아무것도 그 부분에 그려지는 게 없어요. 이 부분이 그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이용한 구현이니까 이 부분을 미리 이렇게 해도 되죠. AND 연산자를 이용한 lazy evaluation 문법. 이렇게 구현하면 헬로 태그 이 값이 value가 false면 이 값이 false죠. 그리고 이 값이 true면 여기에 대입되는 값이 이거고. lazy evaluation 문법. 그래서 리액트에서 이렇게 뭐 어느 부분이 보였다 안 보였다 이 hello react.js 이 부분이 보였다 안 보였다를 구현할 때 이렇게 lazy evaluation 문법으로 이렇게 구현하면 돼요. 자, select 태그는 이렇게 구현하면 되고 라디오 버튼은 이렇게 구현하면 되고 오케이. 자, 여기 강의 노트 읽어보고 또 예제 실행도 해보고 또 잠깐 실습을 합시다. 실습 겸해서 20분까지 쉬죠. 아, 그리고 저 다음 주가 추석 연휴죠. 그래서 저 휴강을 하면 종강이 그만큼 늦어지니까 휴강 안 하고 녹강으로 진행을 하는 게 낫겠죠. 녹강으로 그다음에 또 더더군다나 녹강을 해야 되는 이유가 지금이 6주차 필기시험, 다음 주 추석이 7주차고 추석 끝나자마자 그 다음 주가 8주차 구현시험이에요. 구현시험을 봐야 되니까 여러분이 뭐라도 구현할 수 있을 정도는 진도를 좀 나가야 되지. 그래서 추석 연휴에 녹강을 뭐 이렇게 3시간 풀로 안 하고 적당한 분량을 할 테니까 아마 입력 폼까지 그러니까 오늘 입력 태그 6번 입력 태그 강의를 했고 오늘 6번 입력 태그 다음 주 녹강이 입력 폼일 거예요. 그래서 8주차 구현시험이 입력 폼 결국은 입력 폼 구현하는 게 구현시험 이 내용이니까 다음 주 녹강을 꼭 열심히 듣기 바라고 그런데 다음 주 녹강이 또 이렇게 왜냐면 지금 다음 입력 폼 강의 노트가 22페이지까지 지금 목차에 보이죠?
그런데 10페이지부터 22페이지까지가 다 고급 주제야. 커스텀 훅 구현이니까, 커스텀 훅 구현 주제니까 사실은 중급도 아니고 중고급 기능이죠. 중고급 주제죠. 그래서 시험 범위는 그 9페이지까지예요. 9페이지 연습 문제까지. 다음 주 녹강은 고급 주제에 관심 없는 사람은 없는 학생은 앞부분 이 부분 설명할 게 그리 많지도 않아. 이 부분만 들으면 돼요. 사실 다음 주 설명할 내용은 고급 주제 부분, 커스텀 구현 부분이 설명할 내용이 많은데 이건 꽤 어려워요. 커스텀북을 구현할 수 있으면 더 이상 초급은 아닌 거야. 그래서 나는 진짜 생 초급이다 하는 학생은 고급 주제 부분은 안 들어도 좋아요. 시험 범위도 아니고. 즉, 그 7주차, 이게 시험 범위는 여기까지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7번 강의 노트에 입력 폼 그 9페이지까지가 8주차 구현 시험 범위. 결국은 입력 폼 구현하는 구현 시험이에요. 그래서 오늘 배운 내용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오늘은 이제 입력 폼까지는 아니고 입력 태그 하나하나 구현해 보는 거지. 자, 이거 실행해 보고 또 개발자 창에서 어떻게 실행되는지 개발자 창에서 확인도 좀 해보죠. 또 새로 고침을 하고 개발자 창을 좀 나란히 개발자 창 자, 지금 여기 헬로 리액트 JS 부분, 여기 이게 추루니까 렌더링이 됐죠. 근데 이거 체크를 끄면 왼쪽이 끄자마자 어떻게 변하는지 보세요. 끄자마자 뭐가 변하지. 지금 이 초급 때는 여기 개발자 창에서 이 엘리먼트가 돔 객체 하나하나를 말해요. 객체 하나하나. 이게 여기에서 보이는 건 객체지. 웹브라우저 창 메모리에 있는 객체들. 자, 이걸 체크를 하면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부분이 색깔이 깜빡여. 변화하는 부분이. 즉, 리액트 엔진이 렌더링 하면서 수정하는 부분이 여기서 왼쪽에서 깜빡일 거예요. 어디 수정됐는지 보이죠? 요거하고 요거 세 개가 수정이 됐죠. 다시 꺼도 마찬가지야. 근데 얘도 깜빡했죠? 다시. 이건 왜 그러지? 킬 때는 DIV가 깜빡 안 거리는데, 끌 때는 DIV도 깜빡이네? 이건 나도 몰랐네. 아, 그러네. 알겠다. 차일드를 가만있어 봐. 애드 할 때도 깜빡해야 되는 거 아닌가? 다시 모르겠다. 지금 그 리액트 엔진이 건드리는 즉 버추얼 돔 트리를 받아다가 왼쪽에 보이는 건 웹브라우저 창의 실제 돔이죠. 이걸 버추얼 돔과 똑같은 구조로 수정하는데 그 수정한 부분이 깜빡이는 거예요. 인풋 태그는 왜 깜빡이냐면 여기 체크드가 지금 있고 끄면 체크드가 사라지죠.
안 사라지네? 와, 이것도 의외다. 처음에 체크드가 계속 남아있구나. 이것도 몰랐네. 오케이. 실렉트 태그는 또 어떻게 렌더링 되는지 또 실행해 봅시다. 이렇게 안 되는. 여기 이 부분, 여기 버추얼 돔 JSX 부분, 버추얼 돔 부분에는 여기가 클래스 네임이죠. 그런데 웹브라우저 창에 렌더링 될 때는 클래스 네임이 아니라 클래스로 렌더링 되죠. HTML에서는 이게 클래스니까 여기. 그런데 여기는 HTML이 아니라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확장한 그 JSX 문법이죠. JSX 문법은 어쨌든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확장한 거라서 클래스가 이미 자바스크립트의 키워드죠. 객체지향 클래스. 그래서 여기를 HTML의 클래스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가 클래스 네임이야. 그래서 여기를 예를 들어서 그린으로 바꿔주면 여기 클래스 값이 그린으로 바뀌죠. 바뀐 이유는 이 앱 함수가 다시 호출되고 다시 리턴되고 리턴 값이 다시 렌더링 된 거예요. 오케이. 아, 참. 여기, 뭐, 이건 당연히 이 정도는 알 텐데, 클래스 값이 바뀌면 이 클래스 값에 의해서 여기 app.css 파일에 정의된, 예를 들어서 여기가 클래스 네임, 요게 옐로우가 되면 app.css 파일에 정의된 이 .yellow 스타일이 적용되죠. .yellow css 스타일, 즉 이거 여기 컬러 상태값이 뭐냐에 따라 이 컬러 상태값이 옐로우, 그린, 블루, 레드 넷 중에 하나가 되면 그러면 여기 이 div 태그의 클래스 값이 옐로우, 그린, 블루, 레드 넷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요 네 서식 중에 하나가 적용이 되죠. 그래서 여기는 클래스 네임으로 서식을 적용했고 그 다음 select 태그 구현 2번 2번은 그냥 바로 인라인 서식으로 요 컬러값 인라인 서식으로 구현했죠. 그래서 이렇게 옵션 태그에 value가 있으면 그 옵션 중에 하나를 선택했을 때그 target.value가 바로 그 선택된 옵션의 value, 즉
요거 연두색으로 칠한 네 밸류 중에 하나가 되죠. 그게 셋 되죠. 그래서 그 셋된 그 컬러 값이 여기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라디오 버튼은 그 그룹 중에 라디오 버튼 그룹 중에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게 라디오죠. 그 라디오 버튼들의 그룹을 지정하는 게 네임 값이에요. 이 네임 값이 같은 것들이 하나의 그룹이에요. 그래서 지금 두 라디오 버튼의 네임 값이 똑같이 젠더니까 둘 중에 하나만 체크할 수 있고 둘 중에 하나를 체크하자마자 그 체크된 그 라디오 버튼의 on change 이 화살표 함수가 호출되죠. 그래서 요 라디오 버튼을 체크하면 이 상태에 남자가 대입되고 얘를 체크하면 이 상태에 여자가 대입이 되고 그래서 이 구현만 봐도 알겠죠. 요 인풋 태그 구현만 봐도 리액트가 뷰보다 훨씬 좀 손이 많이 가는 로우 레벨 구현할 게 많아요. 좀 뷰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됐던 것들이 리액트는 많은 부분이 수동이야. 뷰보다 좀 훨씬 리액트가 좀 어려워요. 오케이. 자, 이벤트와 렌더링. 고급 주제니까 시험 범위는 아니에요. 근데 컴포넌트가 언제 어떻게 렌더링 되는지 살펴보자는 그런 예제예요. 지금 전체가 앱 컴포넌트고 이 회색 부분이 input 메시지 컴포넌트, 이 연두색 부분이 select color 컴포넌트. 컴포넌트가 크게 세 개고 루트 컴포넌트가 앱 컴포넌트예요. 그리고 컴포넌트 함수 첫 줄에 다 이렇게 console.log 앱 또 console.log 뭐 select color 또 console.log input message 자, 그래서 렌더링 될 때마다 이 컴포넌트 함수가 호출되겠고 그러면 이렇게 첫 줄에 로그가 출력되겠죠. 그래서 새로 고침하면 재시작하는데 재시작하자마자 지금 앱 컴포넌트, 인풋 메시지 컴포넌트, 셀렉트 컬러 컴포넌트가 렌더링 됐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앞에서 얘기했듯이 인풋 태그에 문자를 하나 입력할 때마다 자, 내가 1, 2, 3 입력했더니
인풋 메시지 컴포넌트가 3번 렌더링이 됐어요. 그리고 select 태그에서 또 그린을 옐로우로 바꿔줬더니 select 컬러 컴포넌트 렌더링 됐죠. 컴포넌트를 왜 분리하는지 이해되죠? 지금 이 헬로 인풋 메시지 컴포넌트는 인풋 태그에 뭔가 수정할 때만 렌더링 되고, 그 다음에 이 select 컬러 컴포넌트는 역시 select 태그에서 뭔가 선택할 때만 렌더링 되고, 각각 렌더링 되죠. 그 다음에 앱 컴포넌트는 여기 아까 맨 처음에 한번 렌더링 된 이후에 앱 컴포넌트는 렌더링 안 되고 있죠. 자, 이게 바로 렌더링 최적화를 하려면은 컴포넌트를 가급적 분리해야 된다. 분리할 때 자주 수동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즉, 입력 기능이 있는 컴포넌트, 입력하는 부분이야말로 별도의 컴포넌트로 분리해야 되는데, 지금 이것처럼 입력 태그 하나하나 분리하는 건 심하고, 적어도 입력 폼은 별도의 입력 폼 컴포넌트로 분리하는 게 렌더링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라는 걸 잘 살펴볼 수 있는 예제죠. 자, 그래서 정리. 리액트 엔진의 렌더링 최적화 정책, 기본적인 정책. 최초 모든 컴포넌트 최초 화면 렌더링은 해야죠. 최초에는 전체 화면 그 컴포넌트들이 다 처음에 한번 렌더링이 돼요. 자, 그 다음부터는 필요한 컴포넌트만 렌더링이 돼요. 그 필요한 컴포넌트, 렌더링이 필요한 컴포넌트만 렌더링 되는데 그게 누구냐? 상태가 변하거나 트랍이 변한 컴포넌트들이 렌더링이 돼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상태도 그대로고 트랍도 그대로면 렌더링 안 된다는 얘기죠. 다시. 그래서 지금 여기 앱 컴포넌트 처음에 한번 렌더링 되고 밑에 입력 컴포넌트 렌더링 여러 번 될 동안 앱 컴포넌트는 렌더링 안 되고 있죠. 오케이, 마칩시다.